안녕하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아니면 대화 후에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한 적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욱 어려웠어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말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피하게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비난이나 공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죠. 쉽게 말해 화가 나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반응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화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수학이나 영어는 체계적으로 배우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은 그냥 경험으로 터득하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잘못된 대화 패턴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우리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3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단순히 행복한 삶을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좋은 관계의 핵심에는 바로 성숙한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성숙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같은 내용을 말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반박할 논리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대화는 토론이지 소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상대방 말의 70%를 놓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습관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멜레온 효과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을 따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상대방이 따뜻하게 말하면 나도 부드러워져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분위기를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결론부터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 말이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아시나요? 일명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주죠. 심지어 면역력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이성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무시당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비난을 받을 때와
물리적 고통을 받을 때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즉, 말로 상처받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것이 뇌에서는 비슷하게 처리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말의 힘이 강력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실제로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4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대화의 첫 번째 원칙은 이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참아야지, 다들 힘들어라고 답하지요. 하지만 성숙한 반응은 많이 힘들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조언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조언보다 이해를 먼저 원합니다.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낀 후에야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미러 뉴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역할을 하는 뇌세포입니다. 이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의도 없는 공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겠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같은 표현들이 바로 이해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뇌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가바라는 물질이 나와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두 번째 원칙은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나 메시지입니다. 너는 왜 항상 약속을 어겨? 당신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 같은 너 메시지는 상대방의 뇌에서 위협 신호로 인식됩니다. 즉시 방어 체계가 가동되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반면 약속이 바뀔 때마다 나는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 당황스러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서운해 같은 나 메시지는 감정 표현입니다. 이때는 뇌에서 공격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어 반응이 줄어들고 공감 반응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fMRI 촬영 결과 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공감을 담당하는 측두엽과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나 메시지는 상황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다른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내 발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속상했어요. 연락 없이 늦으면 나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비난이 아닌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화를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으로 만드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내 말이 맞지? 같은 일방적인 끝맺음 대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 것 같아? 같은 참여형 끝맺음을 사용해 보세요. 질문은 상대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질문을 받으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사고가 촉진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여?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려줄래? 같은 질문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 원칙은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답은 이거야. 이건 확실히 이렇게 해야 해 같은 완벽주의적 접근보다는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틀릴 수도 있어.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는 같은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정성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브라텔 효과라고 부르는데 작은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매력을 높인다는 이론이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은 표현들이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원칙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노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대량 분비되어 이성적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정상적인 뇌 기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감정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은 감정이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 나도 지금은 차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같은 표현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더 좋은 대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런 타임아웃을 갖는 커플들의 관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커플들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섯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긍정적 의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 나름의 긍정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어.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과도 연결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거든요.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함부로 말하게 되고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사실 가족 간의 소통 패턴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경로의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궁금해라거나 가족이니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같은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안전한 관계에서 새로운 소통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족치료 연구에 따르면 소통 패턴을 바꾸는데 평균 6주 정도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익숙한 패턴에 안주하려는 뇌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해야 관계가 활성화됩니다. 존 가트먼 박사의 40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서로의 하루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대화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부모는 여전히 보호하고 싶어하고 자녀는 독립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네 판단을 존중해. 다만 부모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거야. 같은 식으로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위계 질서와 성과, 압박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는 투쟁, 도피 반응이 쉽게 활성화되어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소통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상사에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건데 혹시 다른 관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료에게는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후배에게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고 내 판단을 믿어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좋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구글에서 팀 성과를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비난받지 않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리더의 한마디가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좌우할 수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뜨거운 상태에서 즉시 대화하거나 과거 일까지 끄집어내거나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뇌에서 과장된 위협으로 인식되어 방어 반응을 극대화시킵니다. 항상이나 절대 같은 단어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킨다고 해요. 대신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이번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과거 일은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감정을 진정시키고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는 이를 이슈의 분리라고 부르며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급하게 결론 내리려는 마음이 성숙한 대화를 방해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 뇌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시스템의 특성상 즉석 해결책은 일시적인 만족만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대화가 즉석에서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여유가 필요해요. MIT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진 후에 내린 결정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되면 소통이 아니라 설득이 됩니다. 심리학의 리액턴스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느끼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강요할수록 더 저항한다는 뜻이죠. 진정한 변화는 내적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 역시 큰 걸림돌입니다. 이는 자아 방어 기제의 일종으로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기는 대화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경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50% 더 높다고 해요.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 편향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을 찾아보고 내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도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방해 요소는 감정 전염 현상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에 자동으로 동조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때는 의식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까지 화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침착할 때 상대방의 감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원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고급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대화라는 기법입니다. 이는 대화에 대한 대화,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고 있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식으로 대화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의 라벨링 기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명명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같은 식으로 감정을 언어화해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50% 감소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가정 질문법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상대방이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같은 가정적 질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기법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뇌의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인정의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나 지적을 할 때 감사나 인정의 말로 시작하고 끝내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많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판적 내용도 훨씬 수용하기 쉬워져요. 다섯 번째는 리프레이밍 기법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보면 어떨까요?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같은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연구한 성장 마인드셋과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성숙한 대화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깊어지는 신뢰가 생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신뢰관계에서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낮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이는 내재적 동기의 힘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의지로 시작된 변화가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심리학의 정설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티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고를 할수록 뇌의 연결망이 더 복잡하고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즉, 좋은 대화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청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할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들어보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경청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하게 만들어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라도 진짜 경청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나 메시지를 사용해보세요. 너는 왜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로 바꿔 말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뇌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내 의견을 말한 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뇌를 활성화시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동시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감정 조절을 위한 호흡법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4, 7, 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 전에 이런 호흡을 몇 번 하면 더 침착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기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생기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치우고 서로의 눈을 보며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직장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따뜻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숙한 대화는 기술이고 기술은 연습하면 늘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대화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기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정 조절과 마음 챙김 대화법,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의 대화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